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본 방송은 다양한 사기 수법에 대한 소개를 통해 사기 피해를 당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제작된 방송입니다. 본 방송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기관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시즌2에서 맹활약하다가 소재 고갈로 잠시 쉬었던 프로그램이죠. 사기와의 전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욱 강력한 사기 수법과 사기 사례들로 무장한 박사장, 그리고 이를 기자의 눈으로 날카롭게 지적할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권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권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사기와의 전쟁. 네, 범털 사기 전문가시죠. 박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음에 드는 호 범털입니다. 범털. 네, 범털.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소재 좀 많이 좀 개발하셨나요? 일상생활 아시잖아요. 그냥 사기 그대로 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이루어지는 일들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사기 경기 좀 어땠어요? 우리 못 본 사이에. 아, 힘듭니다. 힘들어요? 네, 요즘 경기가 사기도 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돈이 안 들어오니까 실물 경제가 안 도니까 실물. 네네. 예, 많이 힘들어요. 유동성이 별로 안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지난번에 저희 아는 것입니다에서 그 다큐멘터리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제작을 할 때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5만 원만 좀 후원해달라고. 그 아직까지도 안 해주셨어요? 아, 오늘 꼭 할게요. 네. 네, 이미 다 제작 끝났는데 뭐 운에서 뭐 합니까? 네, 5만 원도 후원을 못하는 우리 범털 박 사장님이셨고요. 그리고 저희 인기 프로그램인 재벌백과사전에서 이분이 이쪽으로 옮기셨어요. 네, 우리 지역 최고의 주류 언론이십니다. 네, 주당 중도일보 임예인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마음에 드세요? 호 주당? 아니요. 우리 사실 맞는데 주당. 아닌데요. 녹음을 지난주에 하기로 했었는데 녹음 날 이제 그 제가 알고 있는 모 언론인께서
네, 낮에 좀 이렇게 과음을 하셔가지고 좀 어렵다. 그래서 좀 딜레이가 됐어요. 그런 소식 들어보셨어요, 이명 기자님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네. 네, 그 누군지 특정은 안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그래요. 이유셨구나. 네. 우리 이명 기자님께서 이제 재벌백과사전을 하시다가 사기와의 전쟁으로 오셨어요. 네, 사기에 평소에 관심도 많으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기 당해본 적 있어요, 혹시? 저는 그 사기를 당할 만한 자산이 없어서 네, 없습니다. 원래 그 기자님 자산이 얼마나 되시죠? 없는데요. 그럼 주변에 이게 친구분들은 이게 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나요? 왜요? 왜요, 사장님? 그분들이 이명 기자님 거는 됐고 주변에 있는 분들 거 소개시켜 안 달라고. 됩니다. 원래 진짜 사기는 뭐 이렇게 벼룩의 간을 빼먹는 그런 것들도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 우리가 이제 사기라는 걸 얘기할 건데 일상생활에 사람들이 사기란 말을 참 많이 써요. 나 사기 당했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 법적인 용어의 사기와 우리가 일상생활에 쓴 용어의 사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법적으로 좀 보자면은 박 사장님 법적으로는 사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죠? 제가 법전을 정확히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상대방을 위계해서 네. 편취를 하는 걸 사기라고 아마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 그 용어 자체가 어려워. 네. 그러니까 상대를 기망해서 그렇죠. 그런 그렇죠. 용어가 아마 나올 거예요. 상대를 속여가지고 속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갖고 어떤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라고 보통 정의를 법에서는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사기란 용어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도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사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주변에 사기당해서 망했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박 사장님이 내리시는 사기 정의를 한번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사기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제가 마음을 먹고 사기를 쳤든 아니 기망을 했든 그 사람을 위계를 했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건 결과적으로 사기가 아니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으면은 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속은지 안 속은지도 몰라.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거는 사기가 아닌데. 그럼요. 실패했다. 그러면 사기다. 그렇죠. 네, 본인이 그럼 성공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좀 더 많긴 하지만 네. 이 성공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덮고 갈 수 있는 거죠. 한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공을 하면 사기가 안 됩니다. 그 한탕이 나머지들을 다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네. 뭐 일단은 이루어지면 사기가 아니라고 하셨지만은 들통이 안 났는데 나중에 다른 계기로 인해서 들통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응징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저는 우리나라 검찰도 아까 저기 법적인 용어 얘기하셨잖아요. 사기, 남을 기망해서 네. 사익을 편취하고 그런데 그걸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피디님을 사기를 쳤어도 네. 내가 그 사기를 치는 순간에 피디님한테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법적으로 사기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손해본 거를 배상할 수 있을 능력이 있으면 사기가 아니다. 네, 사기를 치는 그 당시에 일례로 내가 뭐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근데 내가 그 당시에 통장에 한 200만 원이 있어. 네. 친구 갖다 대. 나 그 당시 빌렸을 때 이거 200만 원 갚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됐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사기가 안 돼요. 성립이. 제가 아까도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 성공하면 잘된 일이죠. 결과론적으로. 잘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명 기자님 공감이 가세요? 이 정의에 대해서? 박 사장님의 정의 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즌에서도 한번 살짝 다루긴 했는데 오늘 좀 더 깊숙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사기와 전쟁 시즌 2입니다. 예. 부동산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쵸. 재테크 수단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수단 중에 하나인데 특히 뭐 상가를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월세를 받으려고 하신다든지 그 상가 분양에 관련한 사기를 좀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부동산 사기는 진짜 근데 복잡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뭐 파는 사람이 속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은행도 개입될 수 있고요. 거기에 감정 평가사도 개입될 수 있고 뭐 공인중개사, 세무사, 뭐 브로커 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 망라돼 갖고 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야, 우리 PD님 전문가 되셨네. 네. 전문가 되셨어. 부동산 상가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중에 취약한 분야죠. 상가는. 부동산 종류가 많지만 뭐 토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주거용으로. 그런데 업무용은 법적으로 쉽게 말하면 건장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없죠.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물건 살 때 가격표 써 있는 그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나라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건장 소비자 가격이라는 걸 국가에서 정하죠. 아파트를 분양할 때 얼마를 넘지 마라. 평당 얼마? 네, 평당 얼마 신고를 하게 돼 있죠. 3.3 제곱미터당 그렇죠. 얼마? 3점 평당이라고 하면 되고 3.3 제곱미터당 그거 얼마에 왜 바꿨나 몰라요. 3.3 제곱미터 뭐 저도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래서 3.3 제곱미터당 얼마에 분양을 하겠다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야, 니들 가격이 높아. 라고 하면 분양 승인을 안 내주죠. 국가에서. 그런데 상가는 제약이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 네, 상한이 없어요. 상가는. 오로지 그 개인의 부르는 게 값이다.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인 거죠. 예. 그냥 시장 형성되는 가격에 맞춰서 분양가를 책정을 하고 네. 땅값에 비례해서 책정을 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상가가 들어가잖아요. 수익구들을 따질 때 상가 아파트 분양하는 거하고 상가 분양을 했을 때 상가 분양의 전체가 다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노자지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가 분양이 다 되면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그렇죠. 사업이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래요. 뭐 부동산 상가 분양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 사기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적법한 절차, 정상적으로 부동산 상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이명희 기자님? 신규 상가 분양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가장 일반적인 거는 선착순 수의 계약. 선착순 수의 계약?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딱 그 신청하면은 분양해주는 그런 분양 받을 수 시행사가 있는 가격을 정해놓고 이제 정보력이 중요해요. 아. 네, 제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일단 네. 선착순 수의 계약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분양 가격을 공개하고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이 있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추첨도 있습니다. 추첨. 그러니까 세 가지. 하나는 선착순, 하나는 공개 경쟁, 네. 하나는 추첨. 네. 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질문 드렸지만은 수의 계약이라는 거는 그냥 계약하는 거죠, 임의로? 뭐 그런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착순, 그러니까 정보 빠른 사람이 내가 먼저 할게 해서 딱 침 퇴퇴퇴 뱉어놓고 가서 그렇죠. 계약하는 거. 네. 그런 분양이 있고. 두 번째가 뭐였었죠? 공개 경쟁 입찰입니다. 이거는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네. 사람이 받아내는 맞습니다. 것일 네. 테고. 네. 네, 세 번째가 추첨. 운빨이네요. 네네.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 야, 그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상가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네. 공개 경쟁 입찰하고. 네, 왜냐하면 추첨은, 공개 경쟁 입찰을 할 때는 상가를 짓기 전에 토지를 놓고 상가를 질 수 있는 상업지구를 놓고 공개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을 봤어도 상가를 다 져놓고 공개 경쟁 입찰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바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좀 도시공사, 대전 도시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좀 찾아봤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하는지. 모범생. 네. 대전 도시공사에서는 이 네. 두 가지를 다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이루어지고는 있다. 장소, 위치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데는 공개 경쟁 입찰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일례로 남대전의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터를 다 닦아서 공개 경쟁 입찰을 했죠. 남대전이라면 저 산내 지나가지고. 그렇죠. 남대전 IC의 네네. 참 이런 거 물류센터 뭐 이런 거. 그렇죠. 들어오고. 거기가 제 고향인데. 무인텔 있던데. 네, 맞습니다. 네네. 그 부지를 거기 제 집까지 다 부셔가지고 부지를 다 조성을 하고 거기가 이제 사실은 일반 주거지역. 산내 출신이에요? 네, 산내 출신입니다. 근데 왜 골령포 후원 안 했어요? 예. 이런 범털. 네. 괜히 네. 그랬네. 네. 그런데 거기가 이제 도시공사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반 시설 다 닫고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하고 토지를 다 닦고 공개 경쟁 입찰을 하죠.
그러니까 지어지기 전에 그렇죠. 일단 땅을 다 골라놓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게 지을 거니까 들어와라 입찰해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경쟁률이 좀 위치가 좋으면 센 경우도 있고. 아 여기가 대박일 것 같다. 상권이 그렇죠. 형성될 것 같다 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도시공사가 특히 분양을 할 때는 감정가의 100%를 인정을 해줍니다. 감정가의 100%. 네,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는 가격이 곧 네. 감정가격이라는 거죠. 아. 자 그러면 은행은 국가기관이 시행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뭐 감정가격이 들쑥날쑥 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하에 대출률도 올라가고 네. 굉장히 이로운 점들이 많죠. 그러니까 민간이 하면은 업자들이 껴서 좀 뻥튀기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은행이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짜리면은 담보를 조금만 비율을 인정해 주는데 그렇죠. 공사는 좀 믿을만하니까 최대한 많이 해준다. 그렇죠. 그리고 그건 아까도 뭐 초반에 얘기하셨지만 사실 국가기관들이 하는 거니까 은행도 어떻게 보면 준 공적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가에서 빨리 분양을 해야 되니까 자본금이 조금 적은 사람들이 분양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네.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진행을 하면 재원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뭐 보증서를 많이 발급을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어디 뭐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 이런 그렇죠. 데서 보증서 좀 쉽게 발행해 주니까 담보가 부족하면 거기를 갔다 오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금리도 저리고 또 세제 지원도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까도 남대전 말씀드렸지만 뭐 동구청에서 뭐 5년간 지방세 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귀 쏙쏙 들어와. 예, 막 그 이제 구청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번에 당선되신 황인호 구청장께서 네, 저희 방송 출연도 하셨고요. 네, 골련골 많이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후원 안 했어요? 제가 끝나고 해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네, 아니 황인호 청장께서는 네,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명품 영화를 같이 만들어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네. 그 펀딩 업체에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네. 받아보시죠 한번 생생하게. 예, 안 됩니다. 공개가 되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 공개 경쟁은 거의 도시공사라든가 준 공적 기관들이 할 때 많이 하는 방식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사기꾼들이 개입할 여지가 딱 많습니다. 많아요? 네, 많죠. 예. 아니 여기가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거 정말 일례를 하나 드려. 이거 얘기하시면 그 땅 주인이 지금 굉장히 머리 아파할 수도 있지만, 네. 공사가 FM은 공개 경쟁 입찰을 하는데, 자 그걸 수의로 받으면 어떨까요? 수의로 받으면은 아무래도 한정된 돈만 벌 수 있죠. 딱 정해진 금액만. 어떻게 해요? 수의 계약을 할 때는 만약에 101호 상가, 102호 상가 각각 금액을 정해놓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는 건물을 줘서 절대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상가 용지를 분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용지 여기는 무엇을 지을 수 있고 여기는 공장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용지를 분양을 해요. 절대 다 져서 분양하는 경우는 지하철 역세권이라든가 거기에 건물을 져야만이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건물을 져서 분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땅을 분양한다. 그렇죠. 땅을 이제 분양을 하는데 이 경쟁 입찰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입찰을 계속 붙였는데도 땅을 안 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사람이 만드는 일이에요. 사람이 내가 공개 경쟁 입찰을 우리가 붙여놔도 응찰을 할 수 있는 그림을 안 만들어 놓으면 입찰을 안 보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찰을 띄웠는데 사람들이 별로 매력을 못 느끼면 그렇죠. 그게 사기입니다. 이제 그 직원이랑 차는. 그게 왜 사기예요? 사기죠. 매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왜 사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띄우면 안 되는데 띄운 거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누구도 들어오지 마라. 이건 내가 줄 사람이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전 부대님한테 땅을 주고 싶은데. 네네. 그냥은 못 주니까 일단은 굉장히 매력 없이 올려놓고 그렇죠. 높게 올려놓는다는 공개 경쟁 말인가요? 입찰이니까요. 기준 제한 그 최소 금액을?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용지 자체를 좀 뭐 금액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용지 자체를 개발을 행위를 못하는 뭐 예를 들어 공원 용지라든가 채용 용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무엇을 딱딱 박으면 입찰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겠죠. 아마 사야 별반 뭐 이렇게 돈 벌 거니까 없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상업용지면 누구나 입찰을 할 수 있지만 자 채용용지야. 그럼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입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꾸 이게 좁혀지는 거죠. 네네. 거기서도 채용용지인데 또 자릅니다. 뭐 몇 프로는 공원용지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입찰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겠죠. 네. 자, 그래서 야 입찰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럼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수의계획이니까 내가 금액을 야 이거 뭐 내가 1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 공개계획 입찰 아무리 붙여도 안 되니 90원에 팔겠다. 80원에 팔겠다. 아 이거는 이제 비밀이 되는 거죠. 수의계약이니까. 이 계약 당사자끼리만 아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명분을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땅을 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은 안 되니까 일단은 되게 어렵게 그러니까 매력 없게 띄워놓고 그렇습니다. 안 됐다 결국 안 됐으니 이걸 팔긴 팔아야 되니까 수익을 그렇죠. 했다라는 명분 제공용으로도 쓸 수 있다. 그렇죠. 굉장히 그런 노른자 땅이 동에 있었죠. 아 그 현대 아울렛 말씀하시는 아니요 그 용산동이구나 거기는. 네, 저 어디냐면 대학교 있는 쪽에 네네. 그쪽을 다 분양을 했었는데 굉장히 노른자 부지에 뜬금없이 공원용지를 딱 지목 설정을 한 거죠. 공원용지는 아무런 개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입찰을 해도 붙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이 불화를 받았습니다. 뭘 받아요? 개인이. 뭘 받아요? 수의계약을 했다고 수의계약. 아까 뭘 받았다고 했어요? 불화 받았다. 불하 깜짝 놀랐네. 그 전에 우리 그 홍경표 그 차장님 같은 경우도 발음 잘하세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명 기자님 왜 웃어요? 아니요. 놀랬죠? 저 놀랐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참 PD님도 참 그러게요. 피디님 계속 이상하죠. 웃는 게 네. 네, 아무튼 네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그쪽 땅이 가격이 꽤 나갔는데 거기 있으면 아들 난대요. 네네. 근데 어찌됐든 받았습니다. 공원용지를. 공원용지를 어쨌든 개인이 받았습니다. 경쟁을 했는데 안 붙어서 아무도 안 붙어서.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개인이 받았다. 네. 그것도 한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보다 한 20% 저렴하게 이제 받았습니다. 땅을 개인이 계약을 했죠. 네. 그런데 그 양반이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다 나오는 게 이제 수의계약 받고 등기 다 친 다음에 네, 등기를 쳐요. 네. 예, 등기를 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등기를 다 넘겨온 다음에 네. 공원용지를 이제 용도 변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행정소송을 하면서. 일단은 샀는데 그 공원 부지인데 내가 이거 용도를 바꾸겠다라는. 그렇죠. 그런데 관에서는 그걸 바꿔 주지 내가 행정 심판을 해가지고 야 이런 용지로 바꿔줘라라고 했을 때 안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아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바꿔주지 아니죠. 않나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목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 그렇게 분양만 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공원이 아니고 임의로 해놓은 것일 뿐이다. 임의까지는 아니고 여기에 나는 공원을 조성을 하는 게 이 토지를 예를 들어 10,000평의 토지를 개발을 하는데 한 1,000평은 공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원 용지로 지목을 설정을 해서 팔았는데 행정소송을 낼 때는 그런 거죠. 야 주변에 있는 땅들이 다 상가지역인데 왜 내 땅만 공원 용지냐? 알고 산 건데요? 알고 아까도 샀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예, 그걸 알고 산 거죠. 우리가 보면 알고 산 거지 않습니까? 이제 또 다 이렇게 보면. 근데 그 사람은 이게 용도가 변경이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산 거죠, 또 그 사람도. 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모종의 거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 초성 관리님 더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아무튼 네. 그 사람 때문에 참 제가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왜냐면 제가 지금 그 사람 땅을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작업을 해요? 네,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공원 용지를 평당 190만 원에 샀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상업지들이 지금 평당 한 800만 원 갑니다. 한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4배 이상 차이 나죠. 그런데 바로 상업용지로 전환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으니까 자 공원 용지를 일단 채용 용지로 바꿨습니다. 채용 용지로? 예. 그러면 채용 용지로 바꾸면 20%는 상업시설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0%는 평당 8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돈 벌었네요 거기에서. 벌었죠. 자 이제 채용용지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 양반은 체육시설 아마 이제 지을 거예요 곧.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뭐 골프장. 골프장. 예, 그 땅이 그 인도 골프장을 짓는 거죠. 도심 속에 갑자기 골프장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거랑 연관성이 예. 있을 수 있겠구나. 네. 그런데 채용용지를 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는 한 800만 원 이상 가는 상가를 지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그 사람은 20%는 벌써 내뱉기기 했죠. 네. 내뱉기기 했어요. 그리고 상가를 다 아니 이제 그 건물을 다 짓고 나면 또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왜요? 이제 건물이라는 게 이제 다 들어섰잖아요. 네. 그 부대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이라는 게.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20%를 줬지만. 부대시설 뭐 주차장 이런 거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있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네. 그런 걸 하나씩 바꿔 나가는 거죠. 그럼 용도가 계속 변경이 됩니다. 야금. 그렇죠. 시의를 가지고. 네. 그러면 그분이 지금 벌써 한 3배 땅값은 튀겼죠. 저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다 또. 네. 네,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네. 그거는 근데 눈을 감아주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언제 벌어졌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년 전입니다. 4년 전이요? 네. 사장 시기겠네요. 네, 4년 전입니다. 4년 그렇죠. 네. 4년 전. 재직 시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분이 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서 내놨죠. 그분이 땅을 수의 계약한 금액이 한 40억대인데 지금 내놓은 가격이 100억입니다. 예, 100억인데. 네. 수수료 얼마 받았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있어서. 다큐멘터리 2 만들어도 돼요? 완성되시면은 몰빵으로? 예, 시일이 좀 걸립니다. 이게 사기라는 거죠. 이 자체가. 사기네요, 진짜. 그런데 좋은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사기, 돈 버는 사기.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명 기자님께서 그 처음 말씀하셨던 이제 수의계약과 그 다음에 공개 경쟁 입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섞어서 하나의 이제 사기 프로젝트를 지금 박 사장님이 사례를 좀 설명해 주셨어요. 이명 기자님 이거 그 상상해 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이제 박 사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진정한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 방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이 다 사기꾼입니까? 아니 그 중에 일부 이제 나쁜 들이 그런 일탈행위가 있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네, 아니 대부분의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죠. 그 사명을 가지고. 네. 원래 그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있을 때 해석에 따라 정말 다른 뜻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도 하고 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규정 같은 게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영역이 되게 넓어지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제 분양하는 그 사기라고 보여지는 그렇죠. 보여지는 예. 네, 그런 걸 사례 좀 말씀해 주셨고 일반 상가 분양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격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구른 값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시세. 예, 근데 보통은 상가를 취급을 할 때 만들고 이제 상가를 만들어서 팔을 때 주변의 시세들을 보고 그냥 분양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 건물은 1층이 대충 몇 평은 얼마고 이러니까 나도 비슷하게 한다. 그렇죠. 예. 그렇고 내가 땅을 얼마에 샀고 건물을 얼마에 줬으니 1층에서는 얼마의 수익을 뽑아야 되고 2층에서는 얼마의 수익을 뽑아야 되는 순으로 해서 만드는데 상가는 그래도 주변의 시세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어찌됐든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대출을 안 끼면 받기가 힘든 구조기 때문에 특히 상가는 금액이 워낙 커서 주변의 시세들이 동반이 돼야 감정도 이루어지고 내가 뭐 주변에 시세가 1,000만 원인데 나만 2,000만 원에 판다고 해서 팔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거품인 거죠 사실. 거기에 녹아나는
여러 가지 사기들이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상가는. 그래서 상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그 유형들을 보면 가장 상가는 감정이 많이 손을 대죠. 그래서 감정이라 하면은 내가 상가가 있는데 이거 값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뭐 감정 평가 기관이나 이런 데서 매겨주는 거를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상가의 감정이 1억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를 감정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그 기준에서 이제 담보 비율을 정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사는 거죠. 요즘 대한민국의 상가는 자기 돈을 주고 사는 상가들은 정말 A급지 말고는 그렇게 많지 정말 않습니다. 돈 많은 분들 빼놓고는 다 대출을 끼고 산다. 돈 많은 분들도 대출 더 많이 끼잖아요. 보통 원래 그거 아세요? 금융이라는 말이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는데. 금원을 융통하다 해서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좀 더 여유 있는 곳에서 돈이 필요한 곳에 융통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게 금융의 본래 가치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팽배한 자본주의에서 보면은 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융통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문턱을 높여서 돈을 안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의 본질이 많이 좀 훼손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돈이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그 사람의 신용도죠. 평가기관이 매기는 신용 점수. 네. 예를 들어 정 PD님이 몇 등급이냐. 신용 등급이. 정 PD님이 갖고 있는 재산도 중요하지만 그 등급으로 인해서 이제 대출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뭐 한우도 아니고. 그러게 말해요. 네. 그래서 어떤 상가들은 사실 내 자전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도 사고도 돈이 남는 경우가 있고 남의 돈으로 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게요. 뭐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데 존재합니다. 뭐 제가 그냥 짧은 생각이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짜리인데 감정 평가를 2억을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1억 5천을 대출 받아서 1억에 사고 5천을 남긴 뭐 이런 구도인가요? 그건 이제 단편적인 생각이고 네. 그건 여러 사람이 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분양사가 상가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분양사가 처음에 분양 가격을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분양하는 팀이 있겠죠. 분양하는 팀이 먹는 수수료가 또 있을 테고 그런 수수들을 다 치다 보면 이거 까고 저거 까고 뭐 이렇게 빼고 나면 사실은 평당 한 6, 700 정도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분양하는 사람들이 1억에 파는데 실제로 거기에 자기 수수료들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가는 그거보다 좀 많이 낮을 것이다. 그렇죠. 네. 이제 원가는 더 낮겠지만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적어도 내가 가져가야 될 그 이익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 위에 계속 금액을 얹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상가가 잘 분양이 안 되면 야 우리 할인 분양해 줄게. 대신 너랑 나랑만 아는 거다. 라고 하죠. 그럼 일단 1,000만 원이라고 책정이 돼 있으면 여러 개가 팔렸어. 그럼 그것도 1,000만 원인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입금할 금액은 뭐 잘하면 600에 가져가라. 평당 1,000만 원짜리인데. 근데 평당 600이면 자 예를 들어 새 건물이다. 내가 감정을 조금만 손대면 좀 더 나오겠죠? 감정 금액이. 손댄다는 얘기는 감정평가 기간에 이거 최대한 좀 높게 높게 해줘라. 작업을 친다. 작업을 치면. 네. 자 그러면 원래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평당 1,000만 원을 입금해야 되는데 나랑 지금 계약한 건 600만 원이다. 근데 은행에서 예를 들어 평당 700을 빌려준대. 네. 1,000만 원에 사는 줄 알고. 자 그럼 평당 100만 원씩 남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사하고 단둘이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거기에 녹아있는 시행사, 시공사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야 너한테만 줄게. 은행도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은행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신탁사, 은행이 다 눈을 감아줘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그 부동산 거래는 그렇지 않은데 일부 경우가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사실 제가 그런 현장을 갔다 왔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나라입니다. 내가 1,000만 원에 샀으면 1,000만 원에 샀다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다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자 내가 700에 샀으면 700에 샀다고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에 샀다고 표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700에 샀는데. 업계약서 뭐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신탁을 통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네. 신탁사는 신고된 금액을 무조건 신고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니들끼리 돈 거래하는 건 나하고 중요치가 않아. 1,000만 원을 분양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신고해줄게. 나머지는 이익금으로 빼든 영업비로 빼든 그거는 시행사가 알아서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재 잡고 도랑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다수의 피해자가 일어나는 구도가 아니라고 하면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피해자가 없나요, 이 상황에서? 있죠. 아니 그런 식으로 가격이 낮춰지면은 비싼 돈 주고 분양받은 사람은 손해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 피해자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단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분양받고 좀 더 태워갖고 나중에 더 비싸게 들어왔다가 폭락해갖고 그 손해 많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더 큰 피해자일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분들이 처음에 샀을 때 저 정도 가격이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사신 분들이 평가를 해서 산 거기 때문에 뭐 저 때문에 피해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제가 그분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그 상가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럴 해저드가 나오는 거죠. 은행에서 빌린 돈을 안 갚거나. 그렇게 되면 경매가 또 들어갈 테고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선의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비단 이게 뭐 상가뿐만 아니면 상가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사기 가도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가 이름이 자주 바뀌는 상가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음직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강훈선, 최신웅의 Cinema Republic. 충남 당진이 낳은 산다르크, 대전일보 강훈선 기자와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는 메트로 신문 최신웅 기자가 영화 속에 감춰진 시대의 모습과 주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온 사기 전문가의 범털 박 사장과 함께한 사기와의 전쟁 시즌2 네,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박 사장님, 청취자분들께 혹시 부동산 분양 받고자 하실 때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특히 주의할 점 있으면 몇 가지 좀 지적을 해주세요. 가시기 전에. 일단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 상가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주변의 시세들을 일단 누가 싸게 사고 누가 비싸게 사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성이 정확히 정말 뚜렷해야 됩니다. 그 목적성을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시면 사기를 안 맞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여러 회사들이 각자의 분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 각자를 다 만나보는 게 좋습니다. 능력만 되면. 신탁사를 다 만나봐라? 네. 그게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인 것 같고 세 번째는 만나서 뭘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 평가 예를 들어 시행사는 그거죠. 왜 이 금액에 분양을 하는지를 상가 같은 경우는 재원표를 잘 나가면 원래 주게 돼 있습니다. 재원표? 네. 그러니까 이 상가가 왜 평당 1,000만 원에 분양을 하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던 뭐 땅값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준다. 네, 일반적으로 시행사는 안 주고 원래 그걸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얼마의 재원이 들어가서 이만큼의 돈이 들어갔으니 이렇게 분양을 하겠다. 그럼
적정한 가격이다 판단이 들면 뭐 그걸 싸게 분양하든 비싸게 분양하든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시공사가 어떤 시공사인지 그리고 신탁은 적법하게 잘 받아서 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사기를 안 맞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뭐 조금만의 좀 길인 것 같고 특히 근데 상가는 어찌됐든 주변 시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이명 기자님 그 이제 방송을 옮겼어요. 네, 사기와 전쟁으로 어떠셨어요 오늘? 네. 그 지난번에 이제 PD님이 한번 박 사장님이랑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어서 네, 우리 사전 미팅을 했었죠. 네. 네. 그게 사전 미팅인지는 몰랐지만 네. 네, 그때도 제가 되게 이런 방법으로 하면서 되게 그 충격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하면 지금 바꾸는 거 아니에요? 둘이 한 팀 돼 갖고 원 팀? 아니 절대 네. 절대? 아니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네. 아무튼 오늘 충격이면서도 사기라는 걸 알아야 안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방송 듣고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기 전문가 범탈 박사장과 중도일보 주당 임효인 기자였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갑니다. 사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사기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맙습니다. 짧은 거 맞지? 근데 그 건양집 이후로